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12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표적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습으로 핵심 교역로인 홍해 지역의 물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과 영국군의 공습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연대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한 외교적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서해 5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의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원 원주와 경기 여주를 9분 만에 주파하는 복선 전철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위협해온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폭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교역로인 홍해의 긴장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임시 선박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에 대해 20차례 이상 공격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앞서 공동 성명을 통해 후티 반군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한 데 이어 실제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군이 후티 반군에 대해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CNN과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 근거지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다국적군의 전투기와 잠수함 등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후티 반군 표적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표적에는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스템과 드론, 탄도미사일 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영군의 공습 작전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는 중동 지역 해상 물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관련 동향을 살폈습니다. 홍해 지역 긴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입과 에너지 수급 등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다음 달 초까지 북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임시 컨테이너선을 투입하는 등 물류 지원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우리나라와 호주, 네덜란드 등 10개 나라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연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군은 홍해 일대에서 계속되는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공습을 벌였고 10개국은 이를 지지한다. 12일 우리나라와 호주, 바레인, 네덜란드 등 10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영국군의 예멘 후티 반군 공습이 유엔 헌장에 명시된 개별 및 집단 자위권 행사이며 항행 질서를 방해하는 후티 반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후티 반군 공격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는 등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친이란 성향의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하마스 지원을 자처하며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30여 차례 미사일 공격을 가해왔으며 이 중에는 미국과 영국 상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취임 후 기자회견을 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여 자강을 이룩하는 동시에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연대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를 강화해서 그걸 보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강과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연대, 저는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오로지 실리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면서
가치와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서 특히 서해 5도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적의 공습 상황에 대비한 경보시설과 주민 대피시설 등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5일 시작된 북한의 포격 도발이 7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첫날 200여 발을 시작으로 북한이 사흘 동안 실시한 포사격은 350여 발에 이릅니다. 이후 더 이상의 포격은 없었지만 서해 5도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요즘 며칠간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불안감이 많이 커졌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이제 두려움도 좀 커졌다는 거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연평도를 찾아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평소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대피시설 위치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이 친숙해져야지 유사시에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 연평도 주민을 만나 서해 5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연평도 그다음에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이 섬들을 지키는데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의 그런 포사격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 한편 이 장관은 점검에 앞서 연평도 포격전 충원탑과 추모비를 찾아 연평도 포격전 당시 희생자와 연평해전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여주를 잇는 복선 전철 사업이 오늘 첫 섭을 떴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단 9분 만에 이동할 수가 있고 또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도 40분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 원주 인구수는 36만여 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수도권 도시들과 비슷한 규모지만 정주 여건은 그렇지 못한 상황.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가깝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강원도 서원주역과 경기 여주역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총 22.2km 구간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수서와 경기 광주 노선으로의 접근성도 높아져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인천 송도와 강원도 강릉을 잇는 경강선 연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서를 가로지르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여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3m를 만드는 그야말로 그래서 원주와 여주 같은 이런 지역의 거점 도시들이 우리나라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의 목표이고. 정부는 이번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도 2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올해 연달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파주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이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제2의 경부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인 구리 안성 라인이 올해 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 지역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연초에 올해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 한 해가 반도체의 해가 될 걸로 보고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청의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새해 첫날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2%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25.6%, 석유 제품 20.1% 늘면서 전통적인 수출 제품의 회복세가 눈에 띕니다. 올해 수출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는 이 같은 반도체 수요의 회복입니다.
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21.9% 늘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AI 산업의 성장과 차세대 반도체 수요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11일 SK 하이닉스 사업장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회복이 경제의 단비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거가 우리 경제에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출, 반도체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출 경기, 그다음에 나가서는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리는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 산업부에서는 좀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장관은 올해 IT 업황 회복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수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와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조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무역금융 355조, 수출 마케팅 1조 원 등의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올해 2,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해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매출의 절반을 수출로 달성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생산업체입니다. 2006년 창업 이래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 적자가 났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와 반도체 업계 불황 등으로 주요 수출국인 중국 매출이 감소하면서 1년 새 매출액이 170억 원가량 감소한 겁니다. 고민 끝에 찾은 돌파구는 동남아와 미국 등 수출국 다변화였습니다. 국내의 내수에는 좀 약간의 한계가 있고 국내에서 개발한 걸 가지고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아서 하게 되면 무궁무진한 해외에 가서 어떤 우리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에는 총 2,219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또 다양한 종류의 우리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더 확대되어 나갈 때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정말 많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먼저 중소기업이 다양한 수출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출국 다변화 기업, 우수 내수 기업의 신규 수출 등에는 바우처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수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직접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억 4천만 원이 증액됐으며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수출 상담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사업도 추진합니다. 해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또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진출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올해는 아마존, 쇼피 등 기존 주력 시장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의 플랫폼도 발굴하여 입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세계 흐름에 맞춰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해외 인증 획득은 중소기업들이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 응답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는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 관련 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IT 박람회인 CES 2024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이번 주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CES라는 게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CES는 196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의 가전 IT 박람회입니다. 이곳에서는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 기업들의 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CES 2024의 주제는 All Together, All One으로 CES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산업이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CES는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는데요.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기대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다양한 기술을 체험했습니다. Every year I come, I only see 20% and I'm here for the entire time. Just so much to see all at one time. So I try to narrow it down to things that I'm interested in, technology, semiconductors, things like that. 우리나라도 삼성과 LG 등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등 76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커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통합한국관도 운영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곳에 가면 조만간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적용될 것인가 이걸 미리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첨단 기술 하면 또 한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어떤 기술 선보였나요? 네, 이번 CES는 인공지능의 CES라고 불릴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에 맞게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AI 로봇을 4년 만에 선보였는데요. 이 공 모양의 로봇은 자율주행을 통해 사용자가 부르면 다가오고 또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음성으로 명령을 수행해 인공지능 집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전시관에 가사 로봇인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올레드 TV를 소개해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 이 투명 올레드 TV는 CES 2024 공식 어워드 파트너인 엔가젯으로부터 TV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한편 로보틱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로봇 바텐더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CES 박람회는 대기업들뿐 아니라 스타트업, 그러니까 새싹 기업들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새싹 기업들 어떤 제품들을 선보였나요? 네, 이번 CES에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이 참여했는데요. 우선 휴로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즉 입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은 다양한 보행질환 환자에 적용이 가능해서 의료기기 시장은 물론 스포츠, 레저, 산업용, 군용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에틱스는 가상현실 헤드셋과 또 진동 모터가 부착된 텍슈트와 촉각 보조 장치인 텍트 글러브를 선보였는데요. 이를 게임 콘텐츠에 적용해 게임 속 다양한 충격과 촉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박람회장 한편에서는 드론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생소하게 들리는 드론 축구는 한국에서 창설된 대회인데요. 5대 5의 경기, 즉 10대의 드론볼이 날아다니며 공준정을 벌이는 새로운 형식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한국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이 맞붙었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드론 축구 경기장을 에워쌀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 드론 축구를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아주 굉장히 저도 부모이 됐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레포츠 드론 축구가 대중으로 빨리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네, 이 워낙 크고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을 돕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논의에도 나선다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CES 2024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 참석해서 국내의 벤처기업과 창업기업들을 격려했습니다. 오기웅 차관은 혁신상을 받은 벤처 창업기업들을 축하하고 또 혁신상을 수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노하우 등을 후배 기업들에게 전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벤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령 정비, 관련 사업 신설 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창업 지원 체계 설명해서 창업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 본사를 방문해 CES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과 등을 소개하며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구글을 방문해서 협업 분야 다양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CES 2024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지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들로 눈살을 찌푸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거리의 미관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숫자도 줄어들고 설치 장소도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교차로.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전신주마다 걸려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지하철역 인근과 내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행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설치됐던 곳입니다. 5개 광고물법 개정 첫날,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은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 한결 깨끗해진 거리의 모습에 시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현수막들이 우죽순격으로 특히나 각 정당에서 막 두세 가지 걸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걸어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보기가 흉했어요. 5개 광고물 개정에 따라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은 1개씩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규격은 1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고 글자는 세로 5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설치 시에는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 안전표지, CCTV를 가려선 안 됩니다. 설치 지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지역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지역엔 설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주변, 교차로 인근은 현수막 게시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에 따른 개선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눈이 채 녹지 않아 도로 곳곳이 미끄럽다 보니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교통사고에 자주 노출되는 계절인데요. 정부가 이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륜 자동차 정비를 지원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마련된 이동 노동자 쉼터. 배달업 종사자나 택배기사 등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 이동 노동자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는데요. 바깥에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들이 이른바 콜을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이들에게 꼭 필요한 쉼터입니다. 근데 여기 같이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이제 그 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매서운 추위에도 배달 오토바이는 생업을 위해 달립니다. 겨울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돼 감속 기능이 떨어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오토바이나 바이크 등 이륜 자동차는 안전정비 관련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위해 이륜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의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는 저희가 교체나 좀 수리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리는 행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전 운행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사들은 오토바이 제동 장치를 점검하고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오일 양이나 이런 거 점검해서 교환해드리고 있고요. 브레이크 작동성 점검해서 작동성이 안 좋으면은 거의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이런 점검해서 패드 교환해드리고 있고. 고용부는 앞으로도 오토바이나 바이크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이륜 자동차 안전 점검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안전교육도 잘 시키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정비도 잘 해야 되고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안 보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올해도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나 플랫폼 기업이 쉼터 설치와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 개선을 추진하면 고용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면 성과 평가에 따라 연장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에 화려한 막을 올리는 개회식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김찬규 기자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꿈을 향한 여정,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2주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은 경기장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선수들의 무대가 됩니다. 썰매 경기가 펼쳐지는 슬라이딩 센터와 스키 점프 센터 등 경기장에는 크고 작은 국제대회를 치른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멈춰있던 경기장은 작년 초부터 빙상장 얼음을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하며 완벽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이 펼쳐질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오벌은 푸른빛 새 옷을 입었습니다. 대회의 포문을 열 개회식은 우리 함께 빛나자 레더스 샤인을 주제로 준비됐습니다. 거대한 우주를 콘셉트로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소우주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참가자 선수들이 각자가 주인공이고 각자가 미래이자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하는, 본인들이 주인공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성인 올림픽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야기와 섬세한 연출로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댄스 꿈나무들이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등과 함께 공연을 펼치고 신인 K-팝 아이돌들의 무대도 준비됐습니다. 증강현실과 레이저 아트 등 첨단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AR과 레이저 아트 등 특수 효과와 더불어서 거대한 매핑과 함께 시적이고 예술적인 장면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방식이 도입됩니다. 실제 성화가 점화되면 야외에 마련된 디지털 성화가 함께 타오르고 눈과 바람 등 날씨 변화도 반영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마지막까지 대회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직접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대회 홍보 영상은 문체부 유튜브 등에서 공개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이번 주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정책 캘린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비대면으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5일부터 4일간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감행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 군 역시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은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대출금이 10억 원 이하이고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좋은 정책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거나 다름없다며 충주시 유튜브를 예로 들어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할 전망입니다. 주요 우주항공 기업들이 자리한 경남 사천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선 개,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주택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 겸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규제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천여 명, 20대는 619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내년에 노인 인구가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섭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사람이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290만 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8차례 연속 횟수로 1년째 기준금리가 동결된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한은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채권단의 투표 집계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이미 개시 조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튿날 오전 최종 동의율이 96.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행사 기간 국내 9개 항공사는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91% 할인합니다. 이 밖에도 국내 주요 숙박과 유통업체가 할인 행렬에 동참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고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두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둔 기초생활수급자 A씨.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첫째 자녀는 등록금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정책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기초,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면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근로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단가가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금리는 작년과 동일한 1.7%로 동결됩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늦춰줍니다. 학자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대출이 시범 도입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위탁은행인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앱에서 본인 정보 확인, 인증 절차만 거쳐 대출을 신청하면 곧바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보훈부는 온라인 즉시대출을 다른 종류의 나라사랑 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중소업체가 개발한 항공기 객실 창문 덮개가 안전성 인증을 받아 국내 항공사에 공급됩니다. 중소업체 GTA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 덮개를 1월 중에 400개 납품하고 올해 총 1,600개 공급할 예정인데요. 국내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며 약 16억 8천만 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항공 부품 국산화 개발과 인증, 보급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생애 최초 창업자와 공공기술 활용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우선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처음으로 기술 창업 분야에 도전하는 만 2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평균 4,600만 원의 자금과 창업 기초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다른 청년 지원 사업인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평균 4,800만 원의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2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도 마음 치유 서비스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2019년부터 심리 취약,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 의무자에게 상담을 제공해왔는데요. 이번에 대상자가 2만 4천여 명 확대되며 더 많은 청년들이 병역 이행 중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 서비스 의뢰, 쌍방향 상담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상담 지원 확대를 통해 심리가 취약한 사람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병역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아지고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이후 일요일인 모레는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곳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 햇볕을 쬐면 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 5도 내외, 춘천 영하 8도로 추운 아침이 되겠습니다. 낮에는 인천 3도, 서울 5도, 대전 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3도, 낮 기온은 울진이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3도, 제주 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8도, 부산 9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 동해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나 눈이 내린 후에는 다음 주 목요일 충청 이남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는데요. 특히 일요일인 모레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월요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